그 이마에 있는 상처는 언제 다친 거예요? 남자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손으로 이마를 살짝 만졌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 다친 상처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몇 살 때 다치신 건가요? 글쎄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5살쯤이었나? 저는 3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 아이의 손을 놓친 그 순간 제 인생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 시간은 독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그날의 비명소리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 앞에 나타난 남자아이의 이마에 있는 상처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순입니다. 올해로 63이죠. 사람들은 저를 반찬가게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골목 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가게를 운영해 왔으니까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필요 없어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죄책감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구나. 제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살이 깊어진 건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매일 밤 울다 잠들고 매일 아침 후회하며 일어나는 삶이 제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 겁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늘 입던 남색 작업복이었죠. 해진 곳을 기워 입은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새 옷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새 것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가게로 가는 길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새벽 골목길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을 만들어야 하나? 김치찌개를 많이 만들어 둘까? 아니면 멸치볶음을 더 준비할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생각이 파고들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결국엔 그 기억이 밀려왔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밝아졌어요. 이 가게도 저처럼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사방 3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한쪽 벽면에는 반찬을 담은 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조리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 없이는 이 침묵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혼자 있으면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몰려오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무, 배추, 멸치, 고추장. 매일 만지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손에 익은 감촉이었죠.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착착착. 리듬감 있게 물을 써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이 칼질도 30년을 했습니다. 이젠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물을 써는 것도, 팔을 다듬는 것도, 멸치를 볶는 것도 모두 제 손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상한 예감 같은 게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먹먹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온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1995년에 발생한 서울중앙시장 화재 사고 3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당시 이 화재로 1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칼을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오전 11시에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재 원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울렸죠. 저는 도마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30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불길이 보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품 안에서 울부짖던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5살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늘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아니, 어쩌면 어제보다 더 선명한지도 모르겠어요. 1995년 4월 15일. 그날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남편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5살 아들 하늘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평범해야 했던 하루였죠. 아침 일찍 하늘이를 데리고 가게에 갔습니다.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하늘이는 가게 한쪽 구석에서 그림책을 보며 놀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밥 줄게. 저는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바빴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저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금방 꺼지겠거니 했죠. 하지만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무섭게 퍼져나갔어요. 대피하세요. 빨리 나가세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하늘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늘아, 빨리 나가야 해. 하늘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저는 하늘이를 꼭 안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출구를 향해 모두가 달려가고 있었죠. 비켜요. 비켜. 살려주세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넘어뜨리며 달렸어요. 그 와중에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하늘이가 제 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엄마! 하늘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저 멀리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넘어진 사람들 사이로, 달리는 사람들 틈으로. 하늘아! 하늘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누군가 제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으윽! 고통이 몰려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늘아, 어디 있니? 간신히 일어나 하늘이를 찾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희미하게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 달렸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무너진 가판대 밑에 깔려있는 하늘이를. 아이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왼쪽 이마 부분이었죠.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아, 저는 달려가 가판대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워서 들리지 않았어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가판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힘을 다해 끌어당겼죠. 마침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틈으로 하늘이를 끌어냈어요. 하늘아, 정신 차려. 엄마가 왔어. 하늘이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응, 엄마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하늘이를 안아들고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이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뒤쪽으로 옆으로. 하지만 어디를 가도 불길이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으,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늘이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조금만 참아. 조금만. 저는 하늘이를 꼭 안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창문이었어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늘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녹슬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제발 열려라. 손이 찢어지도록 창문을 잡아당겼습니다. 피가 나고 있었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창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 저는 하늘이를 안아 창문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정도였죠. 하늘아, 잘 들어. 저기로 나가야 해. 엄마는 다른 데로 나갈게. 너 먼저 나가. 싫어. 엄마랑 같이 갈 거야. 하늘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뒤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말 들어. 넌 나가야 돼. 알겠지? 저는 하늘이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금방 갈게. 저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으악!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의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하늘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하늘아! 하지만 창밖은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소방관들이 발견했을 때 의식이 없으셨어요.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 있나요? 하늘이, 윤하늘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친 사람처럼 하늘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병원마다, 대피소마다, 시체 안치소까지. 하지만 하늘이는 없었습니다.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진 겁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화재 현장이 너무 심하게 소실되어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유해들이 많습니다. 저는 매일 실종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이름은 없었어요. 석 달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죠. 하늘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췄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재혼을 해야지. 새로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을 잃어버린 제가, 제 손에서 놓친 그 아이를. 그래서 저는 이곳에 남았습니다. 중앙시장은 화재 이후 재건되었고 저는 이곳에 다시 가게를 차렸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늘이가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만약 하늘이가 살아있다면 분명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이곳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가 올까? 하지만 하늘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라디오에서 계속 화재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재개발과 관련된 방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착착착.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도마를 적셨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딸랑. 문에 달린 방울소리가 울렸죠. 아직 안 열었어요.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입구에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뚱뚱한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뚱뚱한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희는 대한개발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재개발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이 중앙시장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이곳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비우라고요? 보상금은 적정하게 드릴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서류에.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전 여기 못 나갑니다. 어르신,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청에서도 허가고 뭐고 상관없어요. 전 여기서 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제 인생이 다 여기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뚱뚱한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어르신. 그때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차분히 이야기 나누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뚱뚱한 남자와는 달리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박 대리님,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젊은 남자가 뚱뚱한 남자를 말렸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섰습니다. 그럼 전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박 대리님이 잘 설득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남자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이 좀 급하시네요. 그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이마,
왼쪽 이마 부분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 같았어요.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제 눈이 그 흉터에 고정됐습니다. 저건 숨이 막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남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그의 이마에 가 있었습니다. 그 흉터, 하늘이도 똑같은 자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날 무너진 가판대에 부딪혀서 생긴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자꾸만 그 흉터에 눈길이 갔습니다. 남자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손으로 이마를 살짝 만졌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 다친 상처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릴 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살 때 다치신 건가요? 글쎄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5살쯤이었나? 5살.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늘이가 사라진 나이. 5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5살.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르신? 남자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정순아. 정신 차려. 세상에 이마에 흉터 있는 사람이 한둘이겠어? 하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그러시군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 이름은 박도윤입니다. 박도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대한개발 재개발사업부 박도윤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박도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딸랑. 저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박도윤. 이름도 다릅니다. 하늘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급히 가게 뒤쪽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마침내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앨범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하늘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통통한 아기가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돌, 3돌, 4돌. 하늘이가 자라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5살 하늘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노란색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이. 저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아.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사진 속 하늘이의 왼쪽 이마에 작은 상처가 있는 걸. 화재가 나기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이마를 다쳤었죠.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금방 나을 거라고. 하지만 그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자국이 남았어요. 그리고 화재 때 무너진 가판대에 또 부딪혀서 그 상처 자리가
더 심하게 다쳤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늘아,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5살 아이가 이제 35살 어른이 됐겠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흉터, 똑같은 위치에 있던 그 흉터, 아니야, 우연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싹 텄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희망이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날 이후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를 못했어요. 반찬을 담다가 쏟기도 하고 거스름 돈을 잘못 주기도 했습니다. 정순이 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단골 손님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박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순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복순이었어요. 이복순은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아니, 유일한 친구라고 해야 맞겠네요. 이복순도 저처럼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복순아, 뭐야, 얼굴이 왜 그래? 혹시 아파? 이복순이 제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완전 헬쑥해졌잖아. 밥은 먹고 다녀. 먹고 다니지. 사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이복순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있잖아, 정순아. 응? 요새 너 이상해. 뭐가? 며칠 전부터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 그리고 이복순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요새 재개발 회사에서 온 젊은 남자랑 자주 얘기하더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그냥 업무 때문에. 정순아, 너 설마. 이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남자한테 마음이라도 있는 거 아니지? 뭐라고? 말도 안 돼.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그럼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요새 완전히 넋이 나가 있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 남자가 혹시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30년 전에 잃어버린 하늘이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하면 이복순은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할까요? 복순아. 응? 그냥 요새 재개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정순아, 나가야 할 것 같아? 글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에이, 나가야지. 재개발 들어오면 다들 나가야 하는 거야. 이복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곧 나가야 할 것 같아. 보상금 받아서 다른 데 가게 차리려고. 그래. 응. 근데 정순이 너는 어쩔 거야? 여기 나가면 어디 갈 데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복순아, 나 여기 못 나가. 왜? 보상금 받으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하늘이가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이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순아, 만약에 하늘이가 살아있어서 나를 찾아온다면 여기로 올 거 아냐? 그런데 내가 없으면 어떡해? 정순아, 정신 차려.
이복순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는 이미 떠났어. 30년 전에.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늘이는 안 죽었어. 시신도 못 찾았잖아. 정순아, 난 믿어. 하늘이가 어딘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언젠가 날 찾아올 거라고. 이복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아,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미쳤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복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30년이야, 정순아. 30년. 알아. 나도 알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난 엄마야. 내 자식을 어떻게 잊어? 잊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지. 이복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순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죽은 사람 붙잡고 평생 살 거야? 죽지 않았다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복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죠. 미안해, 복순아. 소리 질러서. 괜찮아. 내 마음 이해해. 이복순이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정순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응. 이복순이 가게를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걸까? 말도 안 되는 희망을 붙잡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흉터, 박도윤의 이마에 있던 그 흉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다시 박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딸랑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박도윤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 왔더군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개발건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박도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보상 관련 서류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의 이마에 시선이 갔습니다. 오늘은 이마의 흉터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르신? 아, 네. 미안합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보상금은 이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시세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니. 박도윤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하늘이가 자랐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어른이 된 모습. 어르신, 혹시 제 얼굴에 뭐 묻었습니까? 박도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박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이 가게를 왜 그렇게 지키시려는 건가요? 네. 다른 분들은 다 보상금 받고 나가시는데 어르신만 유독 거부하시잖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그냥 제 인생이 다 여기 있어서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요? 네. 이 가게를 30년 넘게 했으니까요. 이게 제 전부예요.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오래 하신 게 느껴지네요. 가게가 낡았지만 정이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은 안 계십니까?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이요? 네.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이니까요. 자녀는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다고요? 네. 3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중앙시장 화재 때 제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이 30주기잖아요. 그래서 짐작했습니다. 박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물었네요. 아닙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네는, 부모님은 계시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릴 때 불이 나서 가족이 다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불이요? 네.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 그래서 가족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박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 불이 혹시 어디였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 일이라 중앙시장 아니었나요? 박도윤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짐작으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1995년 중앙시장 화재요. 저도 그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으로, 네, 신원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도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들 생각이 나서, 그러시겠군요.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아닙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박도윤입니다. 어릴 때 다른 이름은 없었나요? 박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고아원에서는 저를 그냥 도윤이라고 불렀어요. 성도 나중에 고아원 원장님 성을 따서 받았고요. 그 전엔요? 불이 나기 전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박도윤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꿈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불렀나요?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박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아.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늘아. 제가 부르던 이름, 제 아들 이름.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도윤이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물을 가져올게요. 박도윤이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죠. 천천히 마시세요. 박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을 다 마시고 나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자네, 그 이마의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박도윤이 자신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이거요? 글쎄요. 제 기억으론 불이 났을 때 다친 것 같은데. 정말, 그때, 네. 고아원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발견됐을 때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하늘이와 똑같았어요. 불이 났을 때 다친 이마, 왼쪽 이마의 상처. 혹시 어릴 때 목걸이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네, 맞아요. 저 발견됐을 때 목걸이를 하고 있었대요. 십자가 목걸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늘이 돌잔치 때 시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그 목걸이.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 유일한 유품이니까요. 항상 갖고 다닙니다. 박도윤이 셔츠 안쪽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낡고 변색된 십자가 목걸이. 저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건 제가 하늘이 목에 걸어준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십자가 뒷면에 작은 글씨로 하늘이라고 새겨져 있었거든요. 혹시 그 목걸이 뒷면 좀 봐도 될까요? 네. 아, 네. 박도윤이 목걸이를 풀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 하늘.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박도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자네가 우리 하늘이야. 네. 무슨 말씀을. 이 목걸이. 내가 하늘이한테 준 거야. 돌잔치 때. 박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자네 원래 이름이 윤하늘이었어. 내 아들. 내가 불 속에서 잃어버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하늘. 그게 제 이름이었다고요? 그래. 내 이름은 윤하늘이야. 내 아들. 제 손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 맞지? 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은 채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게 보였죠. 어르신. 저는. 박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어르신의 아들일까요? 그래. 그럴 거야. 분명 그럴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박도윤은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가다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도윤이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하늘아. 죄송합니다. 박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딸랑딸랑. 문이 닫히는 소리가 허전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제 아들을.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5살 때 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윤하늘이 아니라 박도윤이었습니다. 다른 성을 가진,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 내가 너무 성급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목걸이, 하늘이라고 새겨진 그 목걸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순아, 아직도 불 안 끄고 뭐해? 이복순이었습니다.
아, 복순아. 어머, 너 왜 거기 주저앉아 있어? 또 어디 아파? 이복순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무슨.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제 얼굴을 본 이복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이복순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박도윤이 중앙시장 화재 때 고아가 됐다는 것, 그의 이마에 하늘이와 똑같은 흉터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이라고 새겨진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다는 것. 이복순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난 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아, 응? 그게 정말일까? 뭐가? 그 사람이 정말 하늘이일까? 이복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연하지. 모든 게 맞아떨어지잖아. 하지만 정순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도 있어. 우연? 이게 우연이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흉터를 가진 아이가 발견됐는데, 거기다 하늘이라고 새겨진 목걸이까지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정순아. 이복순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확신하지 마. 혹시라도 아니면 너 더 힘들어질까봐. 아니야. 분명히 맞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직감이 그래. 엄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아. 이복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믿어볼게. 고마워, 복순아. 근데 그 사람, 박도윤이라고 했지? 그 사람은 뭐래? 혼란스러워 하더라.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 그렇구나. 이복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아, 조심해야 해. 뭐가?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이라고 해도 30년이 지났잖아.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삶을 살아왔어. 너를 엄마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하늘이를 찾는다는 생각만 했지. 그 이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엄마로 인정해줄까요? 아니,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일까요? 복순아. 응?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천천히 가야지. 너무 조급하게 굴면 안 돼. 그래. 천천히. 하지만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우면 자꾸만 박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린 하늘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 하늘이가 맞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시장 한가운데 하늘이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하늘아. 엄마가 있잖아. 저는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안 돼. 우리 하늘이.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제 손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엄마. 하늘이의 비명소리. 하늘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꿈이었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반찬을 만들다가도 자꾸 멍해졌습니다.
박도윤은 언제 다시 올까요? 며칠 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일까요? 내일? 모레? 아니면 일주일 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지만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어요. 정순이 언니, 오늘 김치찌개 짜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소금을 너무 많이. 그리고 이거 멸치볶음 아니고 고추장볶음 아니에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잘못 담았네요. 실수가 계속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이복순이 또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응, 괜찮아. 얼굴이 말이 아닌데? 어젯밤에 잠 못 잤지? 조금. 에휴, 걱정했던 대로네. 정순아, 너무 그러지 마. 이복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잖아, 정순아. 응? 내가 오늘 시장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이복순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새 재개발 회사 사람들이 좀 수상하게 움직인대. 수상하게? 응. 보상금을 빨리 받으라고 압박하고,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한테는 협박도 하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도윤도 그런 사람일까? 글쎄,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재개발 회사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도 박도윤은, 하늘이는, 정순아, 이복순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그 사람이 정말 하늘이인지. 하지만 DNA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DNA 검사.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있었네. 응. 그래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하지만 박도윤이 동의해줄까? 그건 물어봐야지.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하늘이라면 진실을 알고 싶어 할 거야. 이복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했어요. 그래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도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참지 못하고 그가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를 해볼까?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너무 조급하게 구는 건 아닐까?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어르신, 도윤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저처럼 잠을 못 잤나 봅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박도윤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박도윤이었습니다. 어르신,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어르신의 아들이라는 게. 박도윤이 손을 깍지 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제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다시 봤어요. 고아원에서 받은 기록들. 그래서요? 제가 발견된 날짜가 1995년 4월 15일이었어요. 중앙시장 화재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장소도 시장 뒤편 골목이었어요. 제가 목에 하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 뒷면에 하늘이라고 새겨져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도윤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일치합니다. 그럼, 하지만 어르신, 박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래야 확실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신중한 건가요? 아니야. 내가 맞아. 확실하게 해야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제 검사할 수 있을까? 제가 알아봤는데 병원 가면 바로 할 수 있대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그럼 빨리 가자. 지금 당장.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요? 그래. 하루라도 빨리 알고 싶어.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차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둘 다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알 수 있어. 정말 하늘이인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하시려고요? 네. 혈액 채취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간호사가 나와서 우리의 피를 뽑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들어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런 검사를 해야 한다니. 검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결과 나오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박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만약 정말 어르신의 아들이라면, 응? 그때 왜 저를 찾지 못하셨어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마다, 대피소마다, 시체 안치소까지 안 가본 데가 없었어. 하지만 너를 찾을 수 없었어. 그랬군요. 경찰은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유해가 많다고 했어. 그래서 난 내가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죽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여기, 이 시장에 남았어. 혹시라도 내가 살아서 돌아올까봐. 30년 동안. 계속? 그래. 30년 동안. 매일 너를 기다렸어. 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자. 네, 어르신. 박도윤의 차가 떠나는 걸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제발 내가 맞기를.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하루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각했어요. 오늘은 며칠 남았지?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박도윤이 하늘이가 아니라면? 그럼 전 또 아들을 잃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복순이 매일 찾아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정순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분명 좋은 결과 나올 거야. 그럴까? 그럼. 내 친구 보기 좋은 거 알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 하늘이 맞을 거야. 이복순의 말이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박도윤이었습니다. 어르신, 결과 나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30분쯤 지났을까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 박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박도윤이 서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네, 저는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도윤에게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 맞구나. 정말 내가 맞구나. 박도윤도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말. 엄마, 그래, 엄마야. 하늘이 엄마.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의 그리움이, 아픔이, 슬픔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아니, 하늘이를 떼어놓고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어른이 된 제 아들의 얼굴을. 많이 컸구나. 제 손이 하늘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컸어. 하늘이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제 엄마시죠? 그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앉자. 우리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우리는 가게 안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또 사라질까봐. 하늘아, 내 엄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고아원에서 힘들지 않았어? 하늘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겠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제 이름도 부모님도 아무것도.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왜 혼자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늘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죠. 불길이 보이고 연기가 보이고 그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엄마. 엄마 목소리였어요. 하늘아, 하늘아 하고 부르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고아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잊으려고 애썼어요. 기억나지 않는 과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하늘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이 목걸이가 있었으니까. 하늘이가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이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준 사람이. 그래, 엄마가 걸어줬어. 내 돌잔치 때.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셨지. 하늘이가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라고 하시면서. 그랬군요. 그래서 뒷면에 내 이름을 새겨 넣었어. 하늘이라고. 하늘이가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야 이 목걸이의 의미를 알게 됐네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하늘아, 고아원에선 친구들이 있었니? 네, 몇 명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었죠. 그래도 외롭진 않았어? 하늘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외로웠어요. 많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이가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부모 참관일이나 운동회 같은 날이었어요. 왜?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오시잖아요. 손잡고 가고 같이 밥 먹고 그런 모습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엔 일부러 아픈 척 했어요. 그럼 행사에 안 나가도 되니까. 하늘아,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하늘이가 웃으려 애썼지만 눈가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건 언제니? 18살 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왔죠. 그 뒤로는 혼자 생활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낮엔 아르바이트하고 밤엔 공부하고 힘들었겠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온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졸업하고는 취직했니? 네. 건설회사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말단 직원이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은 대리까지 됐네요. 그렇구나. 저는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엄마 없이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웠지만 혼자 그 모든 걸 겪어야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늘아, 혹시 결혼은?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그래. 여자친구는? 그것도 없어요. 하늘이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사실 속으로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인 걸 알지만 하늘이를 독차지하고 싶었거든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다고, 매일 후회하며 울었다고, 그냥 이 가게 하면서 살았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혼자? 힘들었지. 많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잃고 나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숨 쉬는 것조차 죄를 짓는 것 같았지. 엄마,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울었어. 왜 내가 내 손을 놓쳤을까? 왜 더 꽉 잡지 못했을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너를 찾지 못했을 때, 난 차라리 나도 그 안에서 죽었어야 했다고 생각했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니까 저를 찾으신 거잖아요. 만약 엄마도 돌아가셨다면 우린 영영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네요. 하늘이 말이 맞았어요. 제가 살아있었기에 하늘이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고마워, 하늘아.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다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채우려는 듯이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늦었네. 저는 시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저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될까요?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여기서? 네. 엄마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 옆을 떠나기가 싫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긴 좁아서. 엄마 집이요? 응.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야.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큰 손이었습니다. 어른의 손. 하지만 그 손을 잡으니 마치 5살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별로 크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계신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부엌과 방이 하나로 된. 앉아라. 내가 저녁 준비할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앉아 있어. 엄마가 할게.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그래. 그럼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 해줄게.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와, 좋은 냄새다. 하늘이가 감탄했습니다. 엄마, 저 김치찌개 진짜 좋아하는데. 알아. 내가 어렸을 때도 이거 제일 좋아했거든. 정말요? 그럼. 한 그릇 뚝딱 비우고는 엄마 더 주세요 하곤 했지.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저도 모르게 엄마 음식 맛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밥을 푸고 김치찌개를 담았습니다. 자, 먹자.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을 감았어요. 맛있어요. 그래. 네.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데. 아,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익숙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가 어렸을 때 맨날 먹던 맛이야.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던 가족처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제 어렸을 때 사진 있어요? 있지. 잠깐만 기다려. 저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하늘이에게 앨범을 건넸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 돌잔치 사진. 이게 저예요? 그래. 돌 때 찍은 거야. 귀엽지? 정말 통통하네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사진들을 보는 하늘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몇 살 때예요? 3살. 처음 유치원 갔을 때야. 이건요? 4살 생일날.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며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5살 하늘이의 사진. 하늘이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네요. 그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불이 나기 한 달 전에 찍은 거야. 하늘이가 사진 속 자신의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이 상처, 어떻게 생긴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그때 다쳤지. 그랬구나.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 불이 났어. 그리고 그때 무너진 가판대에 또 부딪혀서 더 심하게 다쳤던 거야. 하늘이가 자신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 흉터가. 그래. 하늘이가 앨범을 덮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날? 네. 불이 났던 그날이요. 엄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이야기. 30년 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좋아. 말해줄게.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를 데리고 가게에 간 것. 점심시간에 갑자기 불이 난 것.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친 것. 하늘이를 안고 탈출하려다가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진 것. 그리고 하늘이가 제품에서 떨어진 것. 무너진 가판대 밑에 내가 깔려 있었어.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신히 너를 끌어냈고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어. 하지만 창문은 작았고
너 하나만 겨우 나갈 수 있을 정도였지. 그래서 저를 먼저 내보내셨군요. 그래.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고 그 순간 내 손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어. 엄마. 다시 창문으로 달려갔지만 넌 이미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의식을 잃었어.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살아남았고, 그래, 넌 살았어. 하늘이, 넌 살아남은 거야. 저는 하늘이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하늘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엄마,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 물어봐. 재개발 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재개발, 그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글쎄, 잘 모르겠어. 사실 저도 고민이에요. 하늘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재개발 회사 직원이잖아요. 엄마를 설득해야 하는 입장인데, 너 때문에 힘들지? 조금은요. 하지만 엄마가 여기 남고 싶어 하신다면, 저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고마워, 하늘아. 그런데 엄마, 하늘이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회사에서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거든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서두르지 않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하늘이의 말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있으니 든든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알아봐.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잠들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잠드는 밤, 저는 자는 하늘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른이 된 얼굴이지만 자고 있으니 어린아이 같았어요. 하늘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제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꿈이었나? 어제 일이 다 꿈이었나? 하지만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글지글. 뭔가 익는 소리와 좋은 냄새가 났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하늘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랑 토스트인데. 고마워.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접시를 앞에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같이 먹자. 네. 하늘이도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엄마, 오늘 회사 가야 해요. 하늘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일해야지. 대신 저녁엔 다시 올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언제든 와. 고맙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갈 때 저는 문 앞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네. 엄마도 몸조리 잘하세요. 하늘이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다행이야. 가게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이런 기분. 이복순이 가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복순아, 어제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있었지. 엄청난 일이. 뭔데?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진짜? 그래서? 이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았어. 박도윤이. 우리 하늘이가 맞았어. 세상에. 정말? 이복순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아, 정말 다행이다. 진짜 하늘이었구나. 그래. 믿기지가 않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잤어. 30년 만에. 아들이랑. 빼고 얼마나 좋았겠어. 이복순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순아, 나까지 기뻐서 눈물 나네. 정말 축하해. 고마워, 복순아. 그런데 하늘이는 뭐래? 엄마라고 부르던? 응, 엄마라고 불러줬어. 그 순간을 떠올리니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에휴,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남았잖아. 이복순이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래, 이제 좋은 일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하늘이가 말했던 재개발 이야기가 신경 쓰였거든요. 뭔가 이상하다고 했지. 그날 하루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웃으며 맞이할 수 있었어요. 반찬을 만들면서도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정순이 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단골 손님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 있으셨어요? 네. 아주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요?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쯤 되자 낯선 남자 2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와 40대 남자였어요. 윤정순 씨 맞으십니까? 뚱뚱한 50대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는 대한개발에서 나왔습니다. 박 대리님은 안 계십니까? 박 대리요? 네. 박도윤 대리 말입니다. 어제 여기 왔다고 들었는데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 때문에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재개발 보상건으로. 저는 아직 생각 중입니다. 어르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조치요? 네. 강제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 이건 사업입니다.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박 대리한테 연락해 보시죠. 이 어르신이랑은 박 대리가 담당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래야겠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뚱뚱한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리, 나 김 과장이야. 지금 윤정순 씨 가게에 와 있는데. 응? 뭐? 지금 못 온다고? 잠시 통화하던 남자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담당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지. 알았어, 알았다고. 남자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대리가 지금 다른 일로 바빠서 못 온답니다. 어르신, 일단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만. 그가 명함을 하나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결정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답을 안 주시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두 남자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이 놓고 간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하늘아. 하늘이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니? 엄마, 오늘 김 과장님이 여기 오셨다고 들었어요. 응, 왔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다음 주까지 결정하라고 했어. 안 그러면 강제 철거한다고. 하늘이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막았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직장인이잖아. 회사 일을 해야지.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오늘 회사 자료를 좀 뒤져봤어요. 왜? 이번 재개발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하늘이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뭐니? 이번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가 대한개발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삼신건설이에요. 삼신건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삼신건설이 어디더라? 엄마, 30년 전 중앙시장을 소유했던 회사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그때 시장 건물주가 삼신건설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 조사 보고서예요. 제가 오래된 기록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원인 불명으로 결론 났어요. 하지만 하늘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시 소방관들 증언에 따르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불이 났다고 해요. 동시다발적? 네.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방식이었대요. 그래서 방화 가능성이 제기됐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방화라고? 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됐어요. 그리고 하늘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화재 직후 삼신건설이 그 땅을 다른 회사에 팔았어요. 엄청 싼 값에. 왜? 불에 탄 땅이라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산 회사가 나중에 재개발해서 엄청난 이익을 봤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그때 불이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하늘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엄마,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데? 이번 재개발 땅의 일부가 30년 전에 삼신건설이 팔았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삼신건설이 다시 사들였어요. 다시? 네. 그리고 지금 재개발하려는 거예요. 이번엔 자기들이 직접.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30년 전 그 불이 확실하진 않지만 재개발을 위한 방화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은 그 끔찍한 일이 하늘이를 잃어버린 그날이 누군가의 탐욕 때문이었단 말인가요? 엄마, 괜찮으세요? 하늘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늘아. 네, 엄마.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그 화재. 진실을 밝혀야 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해야 해. 저는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그 불 때문에 가족을 잃었잖아. 아니, 우리 둘이 서로를 잃었잖아. 엄마,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묻혀버렸어. 하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해. 누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함께 진실을 밝혀내요. 고마워, 하늘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상대가 큰 회사니까. 알아. 하지만 우리에게 진실이 있잖아.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찾을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엄마, 제가 회사 내부 자료를 더 찾아볼게요. 위험하지 않겠니? 괜찮아요. 조심히 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엄마는 당시 화재 생존자들을 찾아보세요. 혹시 뭔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가서 30년 전 신문 기사들을 찾았어요. 중앙시장 대형 화재, 15명 사망, 화재 원인 불명, 수사 난항, 생존자들 증언, 동시다발 화재 의혹. 기사를 읽으며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끔찍한 날.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당시 생존자 몇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박상철 씨였어요. 당시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던 분이었죠. 아, 윤정순 씨. 기억나요? 그때 반찬 가게 하시던.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작은 찻집에 앉았습니다. 그날 일을 기억하시나요? 박상철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혹시 그날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이상한 점이요? 네. 불이 나기 전에 뭔가. 박상철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불나기 며칠 전에 낯선 사람들이 시장을 둘러보더라고요. 낯선 사람들? 네. 양복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시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사진도 찍고.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하지만 건물주 쪽 사람들 같았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들 불난 날에도 봤나요? 아니요. 그날은 못 봤어요. 하지만 박상철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상한 게 불이 나고 나서 건물주가 엄청 빨리 보험금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빨리요? 네. 보통은 조사하느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받았대요. 그게 가능한가요? 보통은 아니죠. 뭔가 미리 짜여진 것처럼. 박상철 씨의 말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줬습니다. 다른 생존자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불나기 전 낯선 사람들이 시장을 살폈다고. 그리고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났다고.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한편 하늘이도 회사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이가 중요한 걸 찾았다며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하늘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 회사 구석진 창고에서 찾았어요. 오래된 파일들. 하늘이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30년 전 삼신건설 내부 문서예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앙시장 재개발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화재 나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이거 불나기 전에 이미 재개발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하늘이가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상인들 퇴거 거부 시 대책이라는 제목 아래 섬뜩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제 철거 어려움, 법적 소송 장기화 우려, 대안 검토 필요, 그리고 마지막 줄, 특단의 조치 시행. 제 손이 떨렸습니다. 특단의 조치. 엄마, 이게 증거예요.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지 않을까? 더 찾아볼게요. 분명 더 있을 거예요. 하늘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엄마, 우리 끝까지 가요. 진실을 밝혀내요. 그래, 끝까지. 저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다음 날 하늘이와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긴장됐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믿어줄까?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 증거가 있지.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고소하려고 합니다. 하늘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소요? 무슨 사건인데요? 1995년 중앙시장 화재 사건입니다.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전 사건을요? 네, 방화 혐의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경찰관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나이 든 형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강민수 형사입니다. 중앙시장 화재 사건이라고 하셨죠? 네. 우리는 형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강 형사가 책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중앙시장 화재. 제가 신입이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네요. 그때 전 그 사건 담당은 아니었지만 기억은 납니다. 그럼 아시겠네요. 그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는 걸.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삼신건설의 재개발 계획안, 내부 문서들, 생존자 증언 내용. 강 형사가 서류들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형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서류들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제가 대한개발 직원입니다. 회사 창고에서 찾았어요. 무단으로요? 하늘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공익을 위한. 알겠습니다. 강 형사가 손을 들어 하늘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일단 이 서류들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니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영장을요? 네. 이 서류들을 근거로 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회사를 조사할 수 있죠. 하늘이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럼 수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재수사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30년 전 사건이라 자료도 많이 없고.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증인이 필요합니다. 당시 사건을 직접 겪으신 분들의 증언이요. 제가 생존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시장에 있었고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강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드님을요? 네. 5살 아들이 그 불 속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하늘이를 가리켰습니다. 강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사건이네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네, 엄마.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조심해야 해요. 왜? 상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우린 이미 시작했어. 네. 함께해요,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기분 탓인가?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려는데 낯선 차 한 대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지? 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 검은 차가 천천히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갔어요. 차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린 너를 지켜보고 있다. 집에 도착해서 하늘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늘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려요. 누군가 나를 미행했어. 뭐라고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집이야. 집에 와 있어. 문 잠그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하지만 넌 회사에. 괜찮아요.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하늘이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늘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무서웠죠? 조금. 사실은 많이 무서웠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제가 여기서 같이 살게요. 뭐? 하지만 내 집은. 괜찮아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하늘아, 엄마, 우린 이제 서로 지켜야 해요.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부터 하늘이는 제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며칠 후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순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내일 삼신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합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시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을 찾았습니다. 소방관을요? 네. 그분이 중요한 증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영장이 나왔대. 정말요? 잘 됐네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강 형사가 우리를 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시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정태수 소방관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죠? 안녕하세요. 정태수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앉았습니다.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정태수 씨,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태수 씨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첫 출동팀으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불이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보통 화재는 한 곳에서 시작해서 번지잖아요.
근데 그날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불이 났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게다가 냄새가 이상했어요. 냄새요? 네, 석유 냄새가 났어요. 건물 여러 곳에서. 그럼 방화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관에게 보고했죠. 그래서요? 상관이 쉬쉬하더라고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정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위에서요? 네. 이 사건은 원인 불명으로 처리하라고.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강 형사가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이나 증거물은 남아있습니까? 제가 몰래 찍어둔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정태수 씨가 봉투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난 걸 볼 수 있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석유통입니다. 현장에서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까맣게 탄 플라스틱 통이 보였습니다. 이걸 증거로 제출하려 했지만 상관이 막았습니다. 왜죠?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혼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정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제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게 저는 정태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어 말씀해 주셔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과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수 씨. 그날 오후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삼신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30년 전 중앙시장 화재와 관련된 혐의로 텔레비전 화면에는 경찰들이 삼신건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는 숨을 죽이고 뉴스를 봤습니다. 경찰은 방화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시작은 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정순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경고합니다. 더 이상 나대지 마세요.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뭐라고요? 듣고 있죠? 고소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뭐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에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협박 전화였어. 뭐라고요? 하늘이가 제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이 번호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래, 그래야겠지.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우리한테 뭔가 할까? 하늘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겁내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우린 이미 시작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가 무서워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린 계속 싸워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다음 날 강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순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젯밤 삼신건설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압수한 서류들이 보관돼 있던 창고였습니다. 모두 타버렸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증거가? 네,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그럴 수가. 하지만 다행히 디지털 사본을 만들어뒀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남아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어젯밤 화재, 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윤정순 씨 조심하세요. 상대가 점점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창고에 불이 났대. 뭐라고요? 증거들이 다 타버렸대. 하늘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그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대야.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알아. 나도 알아. 우리한텐 아직 증인들이 있어요. 정태수 씨도 있고 다른 생존자들도 있고. 그래, 맞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위해, 잃어버린 시간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찾은 서로를 위해.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신건설 이사장 최경호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 중앙시장 화재는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당시 건물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최경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방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당시 경찰 조사에 전폭 협조했으며. 거짓말.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떤 악의적인 세력이 저희 회사를 공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최경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게는 텔레비전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봐야 했어요. 또한 당시 희생자 유가족들께는 깊은 위로를 표하며 이번 재개발을 통해. 재개발이라고?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사장님, 당시 보험금을 빠르게 수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 질문. 압수수색 당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불행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늘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우리 하늘이를 빼앗아간 장본인이라면. 그날 오후 이복순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뉴스 봤어? 봤어. 세상에, 저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근데 정순아. 이복순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데? 시장 사람들이 너한테 화났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재개발이 엉망이 됐잖아. 고소 때문에 모든 게 중단됐어. 보상금도 못 받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너 때문이라고 수군거려. 내가 뭘 어쩌라고. 정순아, 나는 내 편이야. 알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복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 사람들 눈빛이 곱지 않아. 그날 저녁 가게 앞에 누군가 큰 글씨로 써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생계 망치지 마라.
보상금 받게 해달라. 빨간 페인트로 쓴 글씨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괜찮아. 지울 수 있어.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하늘이가 분노에 떨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인데. 하늘아, 사람들 입장도 이해해. 다들 생활이 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그 글씨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순 씨, 경찰서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강 형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순 씨, 중요한 증인을 찾았습니다. 누구를요? 당시 삼신건설 직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퇴직했지만 강 형사가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저 안에 계십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앉았습니다. 김영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30년을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당시 삼신건설 경리부장이었습니다. 회사 돈 관리를 맡았죠. 김영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재 나기 일주일 전 이상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지출이요? 네. 특별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이 빠져나갔어요. 5천만 원. 누구한테요? 모릅니다. 하지만 최경호 이사장이 직접 승인했어요. 그것도 비밀리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직후 보험금이 들어왔습니다. 10억 원. 10억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화재 나기 한 달 전에 보험금을 올렸더라고요. 원래 3억 원이었는데 10억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직원이었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회계장부 사본입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강 형사가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가지고만 계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최경호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으니까요. 없어졌다고요? 네. 당시 격리 담당이었던 제 후배가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의문사였죠.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김영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도 들고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아서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형사가 김영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희망이 보여. 네, 엄마.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검은 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한 대가 아니라 2대였어요. 엄마, 저거. 하늘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빨리 뛰어요. 우리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차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잡아.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하늘이가 제 손을 잡고 이리저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조금만 더. 하늘이가 저를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남자들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택시 타요. 빨리. 우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 형사에게 신고했습니다. 윤정순 씨, 이건 심각합니다. 경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호요? 네. 제가 순찰차를 집 근처에 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최경호를 소환할 겁니다. 김영수 씨 증언과 회계장부가 결정적 증거니까요. 정말요? 네. 곧 끝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말로 경찰차가 우리를 호송해줬습니다. 집 앞에는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안전할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순찰차가 보였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뭐야? 하늘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보니 순찰차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밖으로 나와 차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배요. 새벽에 무슨 택배? 엄마, 문 열지 마세요.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문이 쾅 하고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발로 차고 있었어요. 으악!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쾅! 쾅! 문이 점점 삐걱거렸습니다. 엄마, 베란다로. 하늘이가 저를 끌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늘이가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순찰차에 경찰관들이 달려왔습니다. 거기 누구야? 그만해.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망가는 소리였어요. 윤정순 씨, 괜찮으세요?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행히. 죄송합니다. 차 타이어를 펑크낸 게 미끼였네요. 그들이 정말 우리를 해치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디로요? 아는 친척 댁이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제 집으로 가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내 집은 아파트라 보안이 있어요. 거기가 더 안전할 거예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몇 가지 옷과 중요한 서류들. 하늘이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경찰차가 우리를 호송해줬어요. 하늘이의 집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갔어요. 엄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충분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엄마. 하늘이가 제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우셨죠? 응. 무서웠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엄마 때문에 너까지.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늘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위험할 줄은. 엄마, 이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뭐? 그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하늘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조금만 더 버텨요, 엄마. 곧 끝날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꼭 안고 잤습니다. 무서웠지만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순 씨, 드디어 최경호를 소환했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오후 조사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갈게요. 꼭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 조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최경호가 보였어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최경호 씨, 화재 일주일 전 5천만 원을 특별 용역비로 지출하셨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5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인데요. 회사 운영하다 보면 여러 지출이 있습니다. 그럼 화재 한 달 전에 보험금을 3억에서 10억으로 올리신 이유는요? 자산 가치가 올랐으니까요. 하필 화재 나기 한 달 전에요? 우연입니다. 최경호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2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졌지만 자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경호가 나왔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싸늘한 미소였어요. 윤정순 씨, 헛수고하시네요. 뭐라고요? 증거가 없잖아요.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증거는 있습니다. 김영수 씨 증언도 있고. 늙은이 헛소리죠.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겁니다. 최경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죠. 제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빼앗아갔어요. 아들이요? 하. 최경호가 비웃었습니다. 화재로 죽은 사람이 15명이었나요? 그중 하나가 당신 아들이었군요. 안 됐네요. 이 사람이. 하늘이가 최경호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늘아, 안 돼. 저는 하늘이를 붙잡았습니다. 놔두세요, 엄마. 저 인간을. 안 돼. 우리가 참아야 해. 최경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똑똑하시네요. 폭력 쓰면 당신들만 손해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인간을 저렇게 보낼 수는. 하늘아, 우린 법으로 이겨야 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경찰서를 나오는 길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늘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증거가 부족해. 아니에요. 우린 계속 싸워야 해요. 하늘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30년 동안 기다려오셨잖아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제게 생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언론에 알리는 거예요. 언론? 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을까? 엄마, 우리한테 남은 건 여론뿐이에요. 법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면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만 엄마, 우리 이야기는 힘이 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하늘이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다음 날 우리는 한 방송국 기자를 만났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 기자였어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연이네요. 김 기자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삼신건설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래요? 네.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재개발 사업도 여러 건 진행했어요. 그중 몇 건은 화재가 났었고 제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도요? 네. 물론 모두 원인 불명으로 처리됐지만 너무 우연이 많아요. 김 기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순 씨, 인터뷰하시겠습니까? 얼굴 공개하고 당신 이야기를 세상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굴을 공개한다는 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엄마, 제가 함께 할게요.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나가요. 세상에 진실을 알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마이너스 중앙시장 화재의 비밀이었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저는 30년 전 중앙시장 화재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님도 이름도 모른 채 살아왔죠. 하지만 30년 만에 제 엄마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DNA 검사 결과가 화면에 나왔어요. 친자 확률 99.99%. 그리고 김영수 씨의 인터뷰.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최경호 이사장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정태수 소방관의 증언. 동시다발적 화재. 그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생존자들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아들을 잃은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의 탐욕이 1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을 파괴했죠. 우린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자는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세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반응이 어떨까? 그날 밤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이 댓글로 가득 찼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다. 30년 만에 만난 모자. 너무 감동적이에요. 삼신건설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중앙시장 화재, 삼신건설, 윤정순 같은 단어들이 올랐습니다. 엄마 봐요. 하늘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어요. 중앙시장 화재 재수사 요구. 청원 인원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00명, 5,000명, 10,000명. 믿을 수가 없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 편이에요. 이틀 후 청원 인원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삼신건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방송에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겁니다. 여론은 점점 우리 편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검찰 삼신건설 압수수색. 최경호 이사장 소환. 뉴스 속보가 떴어요.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삼신건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저는 텔레비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하늘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증거들이 나왔어요. 감춰진 회계 장부들, 뇌물수수 기록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최경호 이사장 휴대폰에서 결정적 메시지 발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화재 전날 최 이사장이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라는 내용이 복구됐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물은 전과가 있는 방화범으로 밝혀졌으며 세상에, 현재 검찰은 최경호 이사장을 방화교사, 보험사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틀 후 최경호가 구속됐습니다. 텔레비전에 수갑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나왔어요. 최 이사장, 유족들에게 할 말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여전히 침묵.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당당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5살 아들과 함께 가게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도망치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졌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제품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너진 가판대 밑에 깔려서 간신히 구해냈지만, 그리고요,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어요. 하지만 창문은 작았고 아들만 겨우 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먼저 내보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고 그 순간 아들의 손이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매일 그날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왜 더 꽉 잡지 못했을까? 왜 먼저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최경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의 탐욕이 제 아들을, 제 인생을 빼앗아갔다는 걸. 최경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돌아가신 15분과 살아남았지만 평생 고통받은 우리들에게 정의를 돌려주길 바랍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생존자들, 유족들, 기자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최경호는 1995년 4월 15일 중앙시장에 고의로 방화하여 15명을 사망케 하고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보험 사기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오, 법정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해냈어요,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 해냈구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윤정순 씨, 소감 한 말씀.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저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누가 우리한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갔는지.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됐죠. 늦었지만 그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아가신 15분께 이제야 제대로 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억울한 일을 겪은 모든 분들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날 밤 저와 하늘이는 중앙시장 자리에 갔습니다. 재개발은 중단된 상태였어요. 옛날 가게가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헤어진 곳이죠? 그래, 여기였어. 저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내 손을 놓쳤어. 그때 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엄마, 전 살아있었어요. 그래, 넌 살아있었어. 그리고 우린 다시 만났어. 저는 하늘이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 네, 새로운 인생을요. 우리 함께.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6개월 후 중앙시장 자리에 작은 추모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1995년 중앙시장 화재 희생자 추모공원. 중앙에는 15분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새로 문을 연 작은 반찬가게가 있었습니다. 하늘 반찬가게. 문 위에 걸린 간판이었어요. 엄마, 간판 예쁘죠? 하늘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예뻐.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가게보다 조금 더 컸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반찬 만드시고 전 앞에서 손님 맞이하면 돼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가게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5살 하늘이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의 하늘이 사진. 엄마, 손님 오셨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딸랑. 이복순이었어요. 정순아, 개업 축하해. 고마워, 복순아. 이복순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네. 여기서 대박 날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네. 그날 오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시장 상인들, 생존자들, 유족들. 축하합니다. 윤정순 씨.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정말 잘 됐어요. 정태수 소방관도 왔어요. 제가 작은 화분이나마. 고맙습니다. 정말. 김영수 씨도 왔습니다. 윤정순 씨. 제가 진작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강 형사도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네요. 형사님 덕분입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와 하늘이만 가게에 남았어요. 엄마, 첫날 대박이었어요. 그래. 다들 좋은 분들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아. 네,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죠. 하늘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3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 매일매일 행복할 거예요. 그래. 매일매일. 저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놓쳤던 그 손을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창밖으로 추모공원이 보였습니다. 비석 앞에 꽃이 놓여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들,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제 옆에 있는 어른이 된 아들을. 엄마, 뭐 하세요? 저녁 먹어야죠. 그래, 먹자. 오늘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와, 최고.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그 냄새를 맡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린 다시 만났어. 그리고 진실도 밝혀졌어.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문 위의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늘 반찬가게. 그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 내 아들의 이름. 30년 만에 되찾은 이름. 이제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겁니다. 불길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